경상북도 안동 1971년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골목길 끝에 웅장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본가였지요. 대문 위에 걸린 김병우안 의원 간판이 이 집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8살 김수연이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헝겊 인형을 어루만지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딸만 둘이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수연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난 것이 죄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요. 김병우는 안동에서 손꼽히는 한의사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대를 이어온 한의학 가문의 후손이었지요. 그의 자랑은 단연 장남 태진이었습니다. 수연보다 5살 위인 태진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태진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갈 아이야. 아버지는 손님들 앞에서 늘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반면 수연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딸은 결국 시집가서 남의 집사람 되는 거니까. 수연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수님 역시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만 살피며 지냈습니다. 전형적인 1970년대 농촌 여성의 모습이었지요. 한옥의 구조는 수연에게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손님들을 맞았고 안채에서는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수연의 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지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1974년 태진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그는 동네에서 가장 잘생긴 소년으로 여겨졌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키 큰 체격으로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지요. 태진이는 정말 의사상 그대로네. 나중에 큰 인물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태진의 어깨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반면 수연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지요. 그해 겨울 태진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연을 유독 자주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처음에는 단순한 오빠의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숙제를 봐준다거나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평범한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점차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많이 컸네. 오빠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까? 태진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지요. 수연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오빠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엄격했던 그 집안에서 손아래는 손이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으니까요. 1975년 봄이 되자 태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하고 있었지요. 온 가족이 그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10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였지만 몸과 마음에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눈치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이 수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지요. 수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사이는 특별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관계지. 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방에서
어린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안동의 고즈넉한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한 집안의 비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옥의 처마 아래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1977년 3월 김태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안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병호 한의원 앞에는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동에서도 서울대 의대생이 나왔구나. 김 선생님 집안 복이 터졌네요. 아버지 병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생 한의학에만 매달려온 그에게 아들의 현대의학 진출은 가문의 영광이었지요. 태진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의젓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13살이 된 수연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가족의 관심이 오빠에게만 쏠린 상황이 낯설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까지 2달 동안 태진은 집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차지했고 어머니는 매일 보양식을 끓여주었습니다. 수연에게도 평소보다 자주 말을 걸었지요. 수연아, 오빠가 서울 가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네, 오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놀자. 태진이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힘이 세어진 그의 손아귀였습니다. 수연은 움찔했지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온 가족이 안동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태진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방학 때 돌아올게. 그렇게 태진은 떠났습니다. 수연에게는 처음으로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지요. 학교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 함께 장작을 패는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7년 여름 방학, 태진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몇 달을 보낸 그는 더욱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양복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지요. 의대생이 다르긴 다르네. 완전히 선생님 같아. 친척들과 이웃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태진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런 관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태진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오빠가 서울에서 배운 거 보여줄게. 수연은 주저하며 다가갔습니다. 태진의 방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인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해. 태진이 해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이 아닌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수연이도 이제 많이 컸네.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할 나이야.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태진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오빠가 의사니까. 전문적인 검사를 해주는 거야. 오빠, 저는 조용히 해. 가족들한테 들리면 안 되잖아. 태진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진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의학을 핑계 삼아 수연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했지요. 방학이 끝나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거든. 태진이 떠나기 전날 밤 그가 수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1978년 겨울 방학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해졌지요. 태진은 의대 2학년이 되어 더 많은 의학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 수연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누가 의대생 오빠보다 자신을 믿어줄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넌지시 말해보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한 일을. 무슨 소리야? 내 오빠는 의대생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머니 수님은 단숨에 수연의 말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1979년 여름 태진이 의대 3학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은 그는 완전히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졌고 체격도 남자다워졌지요. 수연이도 이제 제법 여자가 됐네. 태진이 수연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15살이 된 수연은 사춘기를 맞아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한 성인 여성의 몸이야. 그날 밤 태진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수연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지요. 오빠라는 이름으로 의대생이라는 권위로 포장된 폭력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른이 된 걸 축하해. 태진이 방을 나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태진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수연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달력을 바라보며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1달, 2달, 그리고 3달째가 되어서야 확실해졌습니다. 한옥 깊숙한 방에서 15살 소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동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지만 그 어떤 추위보다도 수연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980년 2월 안동에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한옥 마당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16살 수연에게는 날씨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감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보다 늦어지는 생리. 한의원 딸답게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던 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절대로.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수님이 먼저 알아챈 것은 3월 초였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수연의 속옷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지요. 수연아, 이리 와봐라. 수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정확히 대답해라. 언제부터 그런 거냐?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묵이 흘렀지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대답을 들어야 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마을 총각들 중에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수연이 간절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안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안방으로 모였지요. 아버지 병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집안의 체면이 말이 되느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수님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요. 바로 그때 서울에 있던 태진에게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그는 다음 날 바로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진이 의젓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큰아들의 모습이었지요. 내 여동생이 이 집안을 망신시켰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태진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지요. 수연아, 정확히 말해봐. 누구냐? 태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때 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민수 아닙니까? 박민수는 마을 철물점 아들이었습니다. 수연보다 2살 위의 평범한 청년이었지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의심하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연이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태진의 말에 수연은 경악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지요. 박민수와는 인사를 나눈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병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태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경고했지요. 달리 말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집안에 급작스러운 방문이 있었습니다. 병우가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태진도 함께였지요. 박서방, 나와봅시다. 박민수의 아버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요. 우리 딸 일로 왔습니다. 딸이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병고의 말에 박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아들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박민수 어머니가 울며 항변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단 말입니까? 병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의사의 분노 앞에서 박씨 집안은 무력했습니다. 결국 박씨 가족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김씨 집안과 맞설 힘이 없었지요. 일주일 만에 짐을 싸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무고한 가족이 희생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수연은 조산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님이 산파 역할을 했지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는 작았지만 건강했습니다. 쌍꺼풀이 또렷하네.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고 움찔했지요. 태진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민호로 하겠습니다. 병우가 선언했습니다. 박민수의 이름을 딴 것이었지요. 거짓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를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박씨 성을 따르게 할 것이야.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지요. 그날 밤 수연은 아들을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슬펐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겠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딸이 아들을 낳았다더라. 박씨 집안 아들 때문이라던데. 불쌍한 일이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누구를 닮았나? 박민수하고는 전혀 안 비슷한데.
이런 소문들이 수연에게는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한편 태진은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면 더욱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과 민호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태진이 수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났으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민호도 자신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수연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지요. 민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와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안동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이 1981년 봄 민호가 돌이 지나면서 수연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생긴 모성 본능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요. 이대로는 안 돼. 혼자 있을 때마다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라면서 태진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해 4월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새마을 사업 담당으로 파견된 이경숙 간부였지요. 서울에서 온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안동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사업 관련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숙이 김씨 집안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양복 차림의 단발머리, 당당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지요. 아버지 병호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다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여성들도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죠. 경숙의 당당한 대답에 병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숙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의 교육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지요. 부녀의 조직을 만들어 문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글을 읽을 줄 압니다. 병호가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육아나 보건 교육도 함께. 경숙의 시선이 수연에게 머물렀습니다. 민호를 안고 있던 수연과 잠시 눈이 마주쳤지요. 그날 이후로 경숙은 종종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녀의 모임을 주선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수연도 몇 번 그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죠?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경숙이 수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건 괜찮지 않다는 뜻이에요. 경숙의 말에 수연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든 일을 겪었고 홀로 서울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였지요. 지금은 괜찮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새로운 삶이요? 네. 서울에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곳들이 있어요. 모자원도 있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지요. 몇 주 후 경숙이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로 새 출발을 원한다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신분증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경숙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자원을 소개해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했지요. 5월 어느 날 태진이 갑작스럽게 집에 나타났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의사가 됐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태진이 수연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많이 컸네. 아빠를 닮았어. 태진이 아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올 수 있을 거야. 의사가 됐으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그 말에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음 날 수연은 경숙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결심하셨군요. 경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1981년 9월 3일 수연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숙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었지요.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모자원 원장님과 연락을 취해뒀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마워할 건 없어요. 여성끼리 도와야죠. 9월 15일 밤 수연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의 옷 몇 벌과 자신의 간단한 소지품만을 가방에 담았지요. 어머니 수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다.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했다, 수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가거라.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라. 수님이 수연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었지요. 민호 잘 키워라. 이 집안과는 다르게. 네, 엄마. 그날 새벽 4시 수연은 민호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동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야간 열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이야, 민호야.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수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수연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를 꼭 안고 기차에서 내리며 그녀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거야. 서울역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20살 김미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김수연은 안동 땅에 묻어두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지요. 플랫폼에서 올려다본 서울의 하늘은 안동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1981년 9월 서울 종로구의 모자원은 김미영과 민호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2층 양옥집을 개조한 건물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8가족 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원장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자신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이었지요. 미영에게 주어진 방은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의 그 방과는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간이었지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두 돌이 다가오는 민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미영은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모자원에서의 첫 달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민호는 모자원의 다른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민호야, 잘 놀고 있니? 네, 여기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의 밝은 모습에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었지요. 1982년 여름 미영은 야간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시내 한복집에서 재봉 보조 일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솜씨가 좋네요. 성실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1983년 미영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모자원을 나가 독립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도 유치원에 보내고 싶고요. 그렇다면 응원할게요.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종로구의 작은 반지하 방이 미영과 민호의 첫 집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좁았지만 완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지요. 엄마, 우리 집 생겼어요? 그래, 진짜 우리 집이야. 민호가 4살이 되던 1984년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미영은 매달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를 잘해야 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엄마는 왜 힘들어요?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그럼 민호가 공부 많이 해서 엄마 도와줄게요. 아들의 말에 미영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1987년 미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었지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7살이 된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공부해야 민호한테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어. 그해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동에서 어머니 수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요. 이경숙이 편지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미영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미영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1990년 미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지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미영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사장님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가 사장이야. 민호는 13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이제 제법 청소년다운 모습이었지요. 1999년 민호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미영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내가 해낸 거야. 엄마는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안동에서의 어두운 시절,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현재. 2003년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대학 출신의 좋은 여성이었지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2005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되었지요.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희준이는 어때? 희망의 희, 준수할 준. 좋은 이름이네요. 미영은 작은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랄 것이라고.
2024년 현재 미영은 61살입니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손자 희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지요. 최근 미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할머니, 왜 그런 일을 하세요? 희준이가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할머니도 옛날에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할머니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겨냈지. 그래서 지금의 할머니가 있는 거야.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만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괜찮아져요.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괜찮아져요. 미영의 말에는 체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결혼 사진, 손자의 졸업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잘 살았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 불빛들 중 하나는 안동에서 서울로 왔던 20살 김미영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이 된 꿈이었지요. 민호야, 희준아, 사랑해.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영은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